경제 활동의 주체가 현재로서는 이제 그 제4위 인셈인데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또 다른 후보를 키우기 위한 그런 시간 벌기 아니냐. 이러한 추세가 특별한 변수 없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하면 향후 1, 2주 안에 500명 밑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사전에 휴대폰으로 신청을 받아 구매해주는 PX 이용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코로나19 관련 속보, 또 황사 공습까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엔 나이트 포커스에서 한강공원 대학생 실종 사건을 프로파일러와 함께 짚어볼 예정인데 중간에 손정민 씨 아버지와 직접 통화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튿날 주로 후보자 딸 부부의 라임 투자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 요청으로 발언에 나선 김경률 회계사는 특혜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긴 했지만 김 후보자는 투자의 주체는 사위일 뿐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둘째 날에는 김 후보자 차녀 부부의 라인펀드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먼저 해당 펀드가 김 후보자 가족을 위한 맞춤형 펀드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보자 사위 일가와 현재 구속 중인 라임 부사장 그리고 특정되진 않았습니다만 법인 등 총 6명의 명의로 테티스 11호가 설정이 돼 있어요. 이에 김 후보자는 투자를 주도한 건 사위이기에 자신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데도 자신과 라인펀드를 엮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제 활동의 주체가 현재로서는 이제 그 제4위 인셈인데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죠. 펀드 가입 과정에 특혜성이 있는지를 두고 참고인과 증인들의 주장도 엇갈렸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른바 조국 흑서 필진인 김경률 회계사는 김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상품이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환매 수수료나 성과 보수를 따져보면 특혜성이 짙다며 조국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사례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특혜적으로 구성되어졌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억울함을 해소하는 길은 뭐밖에 없냐면 조사의 결과로 자금의 흐름의 결과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증인을 내세워 김 후보자 변호에 집중했습니다. 증권 판매자가 펀드 판매 당시 개인적으로 김 후보자를 알지 못했고 가족들 역시 손실을 본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부탁을 받았거나 이런 일은 없지요? 그런 적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손해를 본 사람들입니까? 현재 손실 중에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는 오는 10일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 채택과 국회 인준표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임혜숙 후보자 등 세 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처리 문제도 관련이 있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네, 방금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라고 했는데 야권이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장관 후보자 임명 불가 입장을 이렇게 고수하면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한 명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직은 국회의 시간이라면서 여야 협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뒤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3명은 임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상임위 불참으로 여당을 압박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불공정과 위선에 분노한 국민 목소리에 정면 공감한다면 부적격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여당은 일단 야당 설득에 주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민주당 안에서조차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이 어렵지 않겠냐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위에서는 특별하게 언급되지 않았고요.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과정들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당보다 고심이 깊은 곳은 청와대입니다. 야당 동의 없는 임명 강행이나 장관 후보자 낙마 모두 쉽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보선 참패 후 쇄신의 의미까지 담은 개각에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까지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그때까지는 여야의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는 10일까지인 만큼 청와대는 주말 동안 여론 추이를 살피면서 국회 진행 상황을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친문 진영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 연기론을 공론화하기 시작하자 당내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지사의 진영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선 연기론은 휘발성이 강하다 보니 친문계와 친이재명계가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에 불을 당긴 건 부산 친문인 재선의 전재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국민 고통이 길어지고 있고 일정대로라면 야당 경선을 지켜봐야만 한다면서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당원을 바꿀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많은 국민들의 관심, 참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경선을 치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친문 제3 후보 가운데 한 명인 김두관 의원도 거들고 나선 상황. 그러자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사선 정성호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명분도 실리도 없고 국민 신뢰만 잃을 것이라고 대받아쳤습니다.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또 다른 후보를 키우기 위한 그런 시간 벌기 아니냐 이런 프레임에 말려 들어갔고 본선에서 굉장히 전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남 의원 가운데 이재명 지사 지지를 처음으로 선언한 민영배 의원도 경선 연기는 정치 혐오에 무릎 꿇는 것이고 패배만 앞당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논의 자체가 지금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 얘기는 연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입장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지사를 추격하는 입장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원칙대로 하자며 일단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네,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세균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만큼은 예외적으로 후보 선출을 늦춰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송영길 대표 등 새 지도부는 지금은 연기론을 논할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당내에서는 경선 원칙론과 연기론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지만 친문과 이재명계의 전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친문 진영과 여론조사 1위 이재명 지사 측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인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 속에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더라도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족이 떨어져 사는 이른바 기러기 가족을 언급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야당에선 기러기 가족 폄훼라고 비판했는데 송 대표가 이렇게 설화에 휩싸인 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최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남 나주에 있는 한정공대 설립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안에 국제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영어 유학 문제를 꺼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하나 배우려고 애들과 부인을 유학 보낸다며 기러기 가족을 언급했는데 남편은 술 먹다가 혼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자는 가서 바람이나 가정이 깨진 곳도 있어 여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가서 영어 배우지 말고 미국 같은 환경을 우리나라에 만들자는 제안이었지만 당장 야당에서는 인식이 개탄스럽다면서 표현이 과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외국어 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왜 굳이 이른바 기러기 가족을 폄훼하는 표현을 해야 합니까? 송영길 대표가 말실수로 구설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소 폭파에 대해 포를 쏘지 않은 게 어디냐고 말해 논란을 샀고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를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건데 친했다고 주장하는 사이고요. 송영길 대표는 국제학교 유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기러기 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리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이제는 말을 아끼고 줄여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 연설을 합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 연설에서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70살부터 74살 고령층 24만여 명이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첫날 신청을 마쳤습니다. 첫날 예약률은 11.5%. 정부는 고령층일수록 이득이 크다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0살부터 74살 고령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받은 첫날 신청자는 24만 명이 넘습니다. 해당 연령층의 11.5%를 넘어선 규모입니다. 예방접종은 5월 27일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을 예약하기 위해서 초기에 더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이 가장 많았고 콜센터를 통한 접수가 뒤를 이었습니다. 통화량이 늘면 연결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온라인 예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대신해 자녀가 예약할 수도 있는데 이때 자녀 본인 인증만 하면 됩니다. 누리집 예약의 경우 자녀분들의 대리 예약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오는 10일부터는 65살부터 69살, 13일부터는 60살부터 64살 예약이 시작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령대를 우선해 접종 순서를 정했습니다. 60대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사망자의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예방접종을 맞으실 경우 86.6% 이상의 감염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일수록 백신 접종 이득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건데 방역 당국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접종에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정부는 또 최근에 코로나19가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앞두고 요양시설에 가족을 모시고 계신 분들 그동안 생이별을 해야 했는데 이달 말부터 대면 면회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며 525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50명 가까이 줄었지만 어린이날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반영돼 확산세가 꺾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국내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554.1명으로 직전주 평균보다 66.9명 줄었습니다. 또 최근 1.12까지 올라갔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표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최근 전반적으로 감소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특별한 변수 없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하면 향후 1, 2주 안에 500명 밑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좀. 하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것은 도리어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고요. 휴일 효과가 나타나서 조금 더 감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어느 정도 확산세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어버이날을 앞두고 정부는 당장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는 어렵지만 이달 말부터 점차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어르신들이 이달 14일 이후부터 2차 접종을 시작하는데 2차 접종 2주 뒤 면역 형성이 완전히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대면 면회 지침을 안내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입영 장정, 감염 취약시설, 교정시설 등의 974만 명에 대해 선제 검사를 벌여 모두 388명의 확진자를 찾아냈다며 선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전파력이 크지 않아 집단 면역 달성 목표 시기인 11월 이전부터 코로나19 방어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방역 당국이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는 현재 1.0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인데 이 지수가 낮으면 집단 면역도가 낮아도 백신의 효과가 일찍 그리고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단 면역 조기 달성의 조건으로는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과 높은 접종률, 접종 속도, 그리고 접종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소통과 투명성을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 감소세로 단정하기는 아직은 어려워 보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선 외국인 노동자 10여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가 번진 울산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해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에서 확진된 외국인 노동자가 사흘 만에 또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대부분 러시아계로 두 번째 검사에서 무증상 상태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시는 중점관리 외국인 800여 명에 대해 사흘에 한 번씩 모두 5차례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외국인 특성상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2주간 자가격리 대신 반복 검사를 택한 겁니다. 또 검사를 받으면 확인증을 발급하고 이 확인증 없이 채용하는 인력사무소 등에는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채용이 돼서 작업 현장에서 코로나가 감염이 된다 그러면 해당 작업장은 폐쇄고 당연히 그 인력 소개소 센터도 마찬가지로 영업 금지에. 확진된 주민 한 명은 외국인 노동자와 접촉 가능성이 제기돼 외국인 집단에서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번진 울산에서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욕탕 관련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적지 않습니다. 인근 생활권인 부산과 경남 지역도 변이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을까 비상입니다. 부산시는 울산 확진자와 접촉한 뒤 확진된 시민들의 변이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전파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까지 겹치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경고 등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노량진 수산시장에 최근 집단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찾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이달 들어 외출하는 사람들이 더 늘면서 시장과 백화점을 포함해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버이날을 앞둔 대목인 노량진 수산시장. 손님들로 북적일 시간인데도 가게 앞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지난달 30일 2층 점포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을 시작으로 집단 감염이 터지면서 손님들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저도 생각하다가 다른 걸로 좀 먹을까 하다가 저는 와봤는데 뭐 좌우지간 오늘 손님이 없습니다. 사람이. 시장에서 일하는 2,684명 전원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종사자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가족과 지인 등 밀접 접촉자를 포함해 관련 확진자는 14명까지 늘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채 한 달도 안 돼 겹쳐버린 악재, 상인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타격이 너무나 심하다. 지금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정말 여기를 북적북적하고 저희가 포장도 많이 해야 되는 지금 이 예상이 지금 하나도 없네요. 전에 원전은 아직 방류도 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 3분의 1 정도 줄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 당시보다도 10분의 1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화점에서 생겨난 집단 감염도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에선 지난달 30일 식품관 직원의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관련 확진자가 16명까지 늘었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는 지난 3일 식품관 직원이 확진된 뒤 동료 직원과 방문객까지 추가 감염돼 모두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 노출력에 따라 접촉자를 분류하고 노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했으며 서울 강북구 PC방 관련 확진자는 25명까지 늘어났고 인천공항에서도 직원 7명을 포함해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달 들어 외출하거나 나들이 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모임이 많은 가정의 달,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속에서도 감염 확산은 불안불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우박과 학비에 이어서 짙은 황사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황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까지 겹칠 예정입니다. 올봄 가장 나쁜 공기질이라고 하니까 이래저래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어루말갱이, 우박이 떨어집니다. 인천과 강원도 홍성에서 관측된 우박의 크기는 0.6cm 정도에 달합니다. 그 밖에 내륙에는 흙비가 내렸고 뒤이어 백령도부터 황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인데 올봄 들어 벌써 6번째 황사가 유입된 것입니다. 50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농도가 치솟은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그 밖에 내륙 대부분 지방에도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수도권에는 올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동시에 발령됐습니다. 황사의 공습은 주말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에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풍을 따라 지속적으로 황사가 유입되면서 8일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쪽의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 동쪽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특히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도 나쁨 단계까지 짙어져 올해 최악의 공기질이 우려됩니다. 황사 안에도 아주 작은 PM2.5보다 작은 모래 입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포함되는 정도는 약 10에서 한 20%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때 황사는 주말 오후부터 점차 약화된 뒤 휴일에는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미두입니다. 네, 20대 남성 승객이 택시기사를 차도에 쓰러뜨린 뒤 마구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술에 취해 차 안에서 구토를 하며 시비가 붙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난 이 남성, 결국에 구속됐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이 열린 채 멈춰선 택시 뒤로 60대 택시기사가 쓰러져 있습니다. 남성 한 명이 기사에게 다가오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무차별적인 폭행에 기사는 잠시 정신을 잃기까지 합니다. 지난 5일 밤 10시쯤 서울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택시 승객이었던 20대 남성 A씨가 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입니다. 폭행은 10분가량 이어졌는데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관 체포하는 과정에서 침을 뱉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술에 취한 채 택시 안에서 구토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뭐라고 하자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져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구토를 했어요. 피의자가. 그 때문에 이제 시비가 돼가지고 본인 혐의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랬다고.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A씨. 혹시 왜 때리신 거예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상해와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면서 폭행을 가한 남성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는 동의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지난 2월 구미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워왔던 22살 언니 김모 씨. 김 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징역 25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경북 구미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A양.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김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아동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도 20년 동안 착용하도록 청구했습니다. A양을 자신의 딸로 알고 키워온 김 씨는 지난해 8월 아이를 방치하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두돌남짓한 A양을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여러 차례 원룸에 방치하는 등 학대했고 A양이 숨진 뒤에도 아동수당 등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리면서 29개월 A양이 짧은 생을 마감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에선 김 씨는 뒤늦게 후회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겠지만 주는 벌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김 씨에게 얼마나 무거운 벌을 내릴지는 다음 달 4일 이어지는 재판에서 결정됩니다. 한편 김 씨가 낳은 딸과 A양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A양의 친모 성모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어린 세 자녀를 학대하고 두 아이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원주 3남매 사건의 20대 남편에게 살인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황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편 황 씨는 지난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두고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에는 9개월 된 셋째 아들의 목을 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택배 차량 진입 문제로 아파트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택배 노조가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서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돌입 시점은 결정하지 않았는데 일단 택배사 측이 해결 방안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배 차량은 지하 주차장만 이용하라. 지난달 서울 고덕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단지 내 안전을 이유로 정한 방침입니다. 택배 노동자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높이가 낮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저상차를 몰아야 하는데 화물칸 천장 높이가 낮은 저상차는 극심한 신체 부담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저탑 차량을 이용하는 한 택배 노동자는 실태조사에서 저탑차 물건 빼고 정리하기 너무 힘듭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항의 표시로 단지 입구까지만 택배 물량을 배달했던 노조 측은 해결 기미가 보이질 않자 결국 파업을 선택했습니다. 조합원 5,300명 정도를 상대로 찬반 투표를 벌였는데 77%가 찬성했습니다. 투표인 수 5,298명, 투표율 90.8%, 찬성 4,078표, 반대 1,151표, 찬성률 77%로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돌입 시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파업 자체가 목적이 아닌 만큼 우선 정부와 정치권, 택배사의 대안 마련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택배 관련 주무부서입니다.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당사자들의 대화의 장을 시급히 열어야 할 것입니다. 택배 노조는 그러면서도
택배사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압박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 같은 전국 택배 노조의 파업 결정과 관련해 택배사들은 실제 배송 차질 등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아직 파업의 시기나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택배기사 가운데 노조원의 비중이 적고 이번 파업이 부분 파업으로 결정된 만큼 배송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청년이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거의 보름이 다 돼가고 있지만 유가족들은 아직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보시죠. 네, 사고가 있었던 건 지난달 22일. 평택항 야적장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대학생 고 이선호 씨가 개방형 컨테이너에 깔렸습니다. 철판 무게만 무려 300kg. 이 씨가 구조됐을 때에는 이미 심장이 멈춘 뒤였습니다. 이거 보니까 두개골 파쇄, 폐, 갈비, 목하고 다 아작이 났네. 네, 이후 보름 가까이나 시간이 흘렀지만 이 씨는 아직까지도 장례식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유가족과 사고 대책위는 사고 조사가 여전히 더디다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해당 작업에 처음 투입됐지만 안전 교육이 없었고 또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원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전 보장치 없이, 안전 장비 없이 안전 관리자가 있었는데 아무 지시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이와 함께 이 사고 직후 내부 보고를 하느라 119 신고가 늦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본래 업무가 아닌 컨테이너 작업에 투입된 경위, 또 안전수칙 준수 여부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불거진 격리장병의 부실급식과 과잉 방역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서 국방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격리시설 문제에 따라 중대원 전원을 동시에 휴가를 보내고 고등학생 급식비에도 미치지 못했던 장병 급식비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180여 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격리 장병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장병들의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고 명예와 긍지를 느끼며 복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제기된 격리 장병의 부실 급식 문제, 훈련소의 과잉 방역, 격리시설의 비위생적 환경 등을 지적한 겁니다. 회의 결과 100명에서 150명의 중대병력 집단 휴가제가 제시됐습니다. 한꺼번에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 후 예방격리는 쓰던 생활관에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부실급식 문제에 대해선 당장은 육류 보급을 10% 늘리고 비상용으로 곰탕과 짜장 등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격리 기간 중 사용이 어려운 PX 물품은 사전에 휴대폰으로 신청을 받아 구매해주는 PX 이용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장병 한 끼 급식비가 고등학생의 8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19.5% 인상해 하루 1,500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용변 시간 제한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훈련소에는 샤워 컨테이너, 이동식 화장실, 5개 세면장 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어 익명이 보장되는 신고 채널을 둬 고충 처리 해소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방부가 장병 인권을 강조하며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계급 사회라는 군대의 특성상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청와대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측근 채용 과정에서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주무부처에 상응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김우남 마사 회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감찰 결과 측근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찰 결과와 자료를 마사회 관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넘기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닷새 만에 강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떤 그 근거를 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의문점이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손 씨의 친구 A 씨가 당시 신고 있던 신발을 버린 경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YTN 보도를 놓고 봤을 때 일단 CCTV가 확보가 됐고 또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고 여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좀 경찰이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 있다면 어떤 대목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변사자라고 칭하겠습니까? 변사자 손정민 씨의 당시의 행동, 말하자면은 잠을 자는 상황에서 물가까지 가게 된 경위에 대한 동선 파악이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 그 동선 파악과 아울러 갖고 같이 있었을 거로 추정되는 그 친구분의 어떤 동선과 연결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움직인 거냐 아니면 따로 움직인 거냐 아니면 그때 그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어떤 이동한 상황이 발생한 거냐 아니면은 그런 어떤 제3의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친구분이 어떤 술을 먹었기 때문에 블랙아웃 상태에서 인지를 못하는 거냐 아니면은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 즉 2시부터 3시 반, 4시 사이에 동선을 재구성하면은 기본적으로 사건의 얼개는 대략 나올 것이고 그것과 부검 상황과 연결시키면은 사건의 기본적인 틀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증거품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필요한 것들을 보면 일단 관련자 진술이 필요해 보이고 또 CCTV 같은 물증이 필요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목격했다고 하는 주변에 있었다고 하는 6명 혹은 7명 정도의 주변에서 음주했던 거기서 이제 있었던 분들의 진술을 일정 정도 확보했나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카드라든가 아니면 다른 상황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예. CCTV 부분이라든가 블랙박스 부분은 사실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거기에 주차되어 있던 블랙박스가 모두 차들의 블랙박스에서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안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각도도 그렇고 예. 방향도 그렇죠. 그리고 또 조명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제한적이지만은 진술의 일치점들을 확인해 보면은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이 두 분이 거기서 주무셨는지 아니면은 다른 데서 이동했는지에 대한 것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관여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 부분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이 손정민 씨가 실족사를 했는지 아니면 제3의 어떤 이유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하는 것도 아무 나온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물론 모든 지금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추정입니다만은 일단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정황상 사건과 좀 사고가 결합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사고가 중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사고라는 건 보통 이제 실족사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실족사 플러스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정민 씨의 부친의 주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고 아주 황망하게 아들을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부과해서 물적 증거들이 여러 가지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고는 플러스 그다음에 그것이 혹시라도 다른 어떤 제3의 요인 사건과 결합됐느냐 안 됐느냐를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격자 7명을 조사하면서 실종과 관련된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다고까지 경찰이 공개를 하고 공개할 단계라고 아니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궁금증을 낳는 게 아닌가 이런 일반인들 입장에선 의문을 품는 대목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어떤 누리꾼들이 역측을 많이 내보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 내용이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둘이 같이 있는 걸 동시에 다 봤다. 아니면 하나만 있는 걸 봤다. 아니면 둘 다 없는 걸 봤다라고 하는 3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일치점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것을 발표했을 경우 그러면 그 다음에 억측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걸 최종 확인한 후에 최종적인 형태의 보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지만은 예. 지금 단계에서 발표하는 건 사실은 또 다른 억측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일관된 진술 여기서 좀 단서를 찾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예,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같이 있었는지 네. 아니면은 혼자 있었는지 그럼 혼자 주무셨는지 이것을 구분해 보면은 지금 그 친구분의 진술하고 본인이 기억 안 난다는 거랑 본인이 전화한다는 거랑 이런 것들을 맞춰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건데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네. 억측이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다음 질문이 오히려 이 같은 경찰의 이를테면 침묵이 좀 가짜 뉴스 이런 루머들을 좀 생산해내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국민의 좀 알 권리를 위해서 기본적인 좀 사실 정도는 좀 즉각적으로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들어 있는 것으로 근데 이제 대체하면 문제는 되겠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것을 했을 경우 그렇게 발표했을 경우 그러면 지금 관련된 어떤 사람들을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해야 되거나 네. 아니면은 관련된 어떤 제3의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얘기를 못 하게 되면 또 옥측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시점에서 발표를 제가 보기엔 할 수 있는 타임을 놓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초기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은 조금 부친께서 의문을 가지고 사실은 문제 제기하는 부분도 그거죠. 예. 왜냐하면 27일, 29일, 30일 그 당시의 과정에서 조금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거에서 그래서 예. 검찰에 진정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약간 발표할 수 있는 어떤 적기는 놓쳤지만 그 다음에 함부로 또 발표할 수 없다는 것도 경찰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초동 수사 대목은 이 아버님, 피해자의 아버님이신 소년 씨 입장을 좀 들어본 다음에 다시 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연결돼 있습니까?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진행하는 저도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들도 워낙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답답할 텐데 아버님은 또 오죽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바로 여쭤보면은 혹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 말고 아버님께서 좀 파악된 내용,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좀 있을까요? 제가 장례를 치르는 동안은 전혀 준비가 안 돼서 듣지 못했고요. 예. 그 장례를 마치고 나서 경찰서 방문해서 서장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네. 제가 없는 5일 동안 많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대단하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구나는 믿음이 좀 생겨서 어떤 사소하게 이걸 했냐 안 했냐 맞냐 안 맞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제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고 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까 좋은 결론으로 좀 보여주시면 되고 중간 과정은 제가 꼭 알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수사를 지켜보시는 입장에서는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신 대목은 없으시다. 예, 현 시점에서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껏 아버님을 포함해서 이제 가족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그런 대목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봐도 될까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신 대목일까요? 제가 의심을 하는 항목들은 어떤 한 명, 특히 21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예. 어떤 행위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그 모든 주변의 어른들이 관여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수사 범위를 빨리 확대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 것 같은 게 제일 걱정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뭐 이미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대부분의 증거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제가 듣기로는 하다못해 SNS도 15일 되면 다 소멸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벌써 2주일이 다 돼가거든요. 그런 가정을 하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네, 그렇군요. 최근에 나온 어떤 속보를 토대로 보면 지금 관련해서 경찰이 신발을 버리게 된 경위, 관련해 CCTV를 확보했다까지가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내용이 어디까지 좀 들으셨습니까? 사실 그 확보했다는 얘기를 제가 뉴스로 듣고요. 예. 저는 오히려 더 모릅니다. 뉴스로 봤습니다. 뉴스로 보셨습니까? 그럼 지금껏 그 아버님께서 의혹을 제기했던 대목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달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좀 진전된 부분이 있습니까? 분명히 제가 제기로 들은 거하고는 다른 내용이다 보니 네. 역시 당황스럽더라고요. 조금 더 좀 길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버님이 제가 들으신 들을 대목과 어느 때는 부분이 버린 다른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 버린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영상과는 달랐는데 네. 진술과 영상이 불일치하니까 역시나 뭐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또 하나 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직접 들으신 내용과 지금 언론에서 예. 보도되고 있는 CCTV에 담긴 영상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당혹스럽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 또 이 밖에 예. 또 어떤 문제점을 좀 제기하고 싶으시죠? 가장 근본적인 저는 3시 반 전화가 네. 3시 반 전화는 자기 전화로 하고 4시 20분에 나올 때는 제 아들 핸드폰을 가져오고 네. 그게 저는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좀 어떤 단계나 조사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장례를 치르는 동안 좀 더 많은 증인을 확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라인도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네. 그걸 좀 더 하다 보면 뭐 좋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좀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수사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아버님께서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 휴대전화를 이제 뭐 편의상 A 씨라고 하면 친구 A 씨가 어머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시 전화를 개통했다 이런 부분에도 의구심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여기에 대한 어떤 경찰에서 좀 설명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경찰에서는 저한테 따로 답변 주신 적은 없고 그런 식의 대답을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어느 방송사랑 했던 얘기만 들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는 당사자나 누구나 이런 거에 대해 답변을 준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뭐 프로파일러께서도 초동 수사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좀 시간을 좀 돌이켜서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미흡했다고 보십니까? 처음에는 실종 수사다 보니 사고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고 애를 찾는 데 집중을 하셨거든요. 예. 그거를 빨리 지금도 어쨌든 아무도 피해자는 아닌 상태다 보니 예. 그거를 전환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많은 걸 놓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의심만으로 사람을 피해자로 돌릴 수는 없는 건 맞는데 예. 처음에 솔직히 하루 이틀 만에 모든 게 좌우가 되고 증거도 확보가 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초동수사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뭐 저희가 사실 실종 당시에도 어떤 그런 현장과 함께 실종자를 찾는다는 소식부터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껏 좀 언론의 보도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좀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이런 뭐 속상했다고 해야 될까요? 야속했던 대목이 있었다면 어떤 대목이 있었는지 끝으로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예. CCTV를 구하기도 어렵고 찾기도 어렵고 이 모든 건 CCTV만 있으면 명확해질 거를 없고 찾기 어려운 거는 변하지 않았고 금방 변하지 않을 거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버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좀 아끼시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끝으로 뭐 앞서도 네. 말씀하셨지만 경찰에 이 시점에서 경찰에게 다시 한번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그건 참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다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드시는 걸 아는데 예. 지금 저는 사실 아이의 죽음을 발견한 이후기 때문에 예. 마음이 급하진 않아요. 잘못한 사람을 찾고 원인만 찾으면 되는데 아이를 발견하기 전에는 너무 조바심이 나고 다급하거든요. 네. 그런 마음을 좀 더 이해해 주시고 그런 진짜 부모를 찾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마음 추스르기도 참 힘든 시간이실 텐데 버거운 시간이실 텐데 이렇게 함께 좀 상황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끝으로 이만 통화 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께서도 또 초동 수사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이 좀 가장 미흡했다고 프로파일러께서는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수사에서 그러니까 초기에 실종이 신고됐을 때 성인 실종은 보통 가출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사팀이 들어가지가 않고 일종 한 24시간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오는 그 시간쯤에 다시 이제 사건으로 전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서로 좀 모호합니다. 지금 이 경우처럼 그러니까 어떤 강제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전환점이 너무 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어떤 지표 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도 하루 이틀 어떤 상태가 됐을 때 바로 강제 수사로 넘어갈 수 있는 아니면 실종으로 보고 아니면 강력 사건을 보고 확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쪽으로 한 3, 4일 지나다 보니까 증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놓치다 보니까 지금 허겁지겁 증거를 찾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죠. 지금 아버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어떻습니까? 검찰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좀 어떤 게 있을까 하던 그런 데 연결하다 보면 압수수색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사고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 그러니까 실종 신고. 신고로 시작돼 갖고 사고인데 거기에 이제 사건적 요소가 있는지를 찾는 상태라고 하면은 거기 강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근데 그것을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어떤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해 갖고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게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런 실종이라든가 아니면 관련성이 있는 거는 조금 형사소송의 예외 규칙을 둬서 초기부터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규정만 있다고 하면은 지금 아버님 말씀하신 아쉬움, 여러 실종자들의 사건 내의 어떤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해소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형사 수사, 실종 수사의 어떤 허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실종 프로파일링 프로그램이 작동돼야 된다. 그러니까 초기에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사실 허둥지둥거리고. 그렇다면 어떤 공식적인 매뉴얼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일정 점수가 넘어가면은 바로 강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인력이 투여돼야 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함부로 형사과정이나 수사과정이 책임 못 진다는 얘기죠. 사실 지금이 그런 문제인데 요거는 이 사건 외에 일반론적으로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될 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끝으로 지금 보면 국가수 같은 경우 1차 구두 소견으로 시신이 부패 유관으로 좀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까지 내놓은 상황이고 정밀 결과는 중순쯤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부검 결과는 좀 어떤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부검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 유관 부검과 현미경적 부검은 이미 끝났을 겁니다. 왜 2주 정도 걸리냐면 독성 검사 같은 것과 플러스해서 거기 몸에 나타난 다른 걸 하거든요. 문제는 그겁니다. 이 손정민 씨가 어떻게 강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됐는가?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실족될 수 있는 상황과 몸의 상황이 현장 상황과 연결될 수 있는가? 이것을 정확히 맞춰봐야 되거든요. 안 맞추게 되면은 이게 그냥 단순한 실종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특히 이제 상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러면은 이건 대단히 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사도 될 수 있지만 아주 심한 경우는 타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익사도 실족사도 있을 수 있지만 타살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를 보고 확인하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가에 대한 것이 확인되면 분명히 결과가 아버님 말씀처럼 진전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여러 가지 루머들도 있었는데 거의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어떤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감이나 공유는 좀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억측이라든지 좀 가짜뉴스에 현혹되는 일은 좀 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 동의에 관한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야당은 입 밖에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야당은 입 밖에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뭐 어떤 권력이나 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라인 펀드 관련해 갖고 후보자 자녀 일가에 맞춤형 특혜 펀드가 개설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난 잘 모르고 그거는 뭐 딸의 일이니 내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거 한번 왜 이게 후보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혜였는지를 이게 비교해 한번 해봤습니다. 환매 주문 가능일이요. 이 테디스 11호는 매일 환매가 가능해요. 근데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건 한 달에 한 예, 다음 추가 질의 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라임 사태 관련해서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 사위 따님의 가족이 그 라임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 후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정치인이신데 정말 특혜를 받은 건지 아니 그래 왜 특혜라는 건지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하고는 왜 특혜인지를 그러면 표를 한번 화면을 봐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판매 보수율이요 보통 1%입니다. 근데 이거는 0.04% 거의 없어요. 판매 수수료는 아예 없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조건,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조건으로 10월 8일 날 대금을 받으려고 딱 이렇게 다 해놨어요. 자금 회수를 시도했어요. 근데 금융당국이 8일도 안 된다. 시간이 다 됐네요. 후보자와의 관계는 다음에 질의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특혜라는 걸 이야기하셔야지. 그래 저 상황이 저렇다는 거를 아니 후보자님 여기 안 끝났으니까 제일 핵심인 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 인발부가 돼서 특혜를 줬지 않느냐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시다가 시간 끝나면 또 넘어가고 야당 의원님 궁금해하시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실제 하고 환매 중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그 현재 사위와 자녀분들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피해자네요. 현재로서는 같은 라임 펀드 가입자들하고 똑같은 피해자죠. 그렇죠. 의원님 앞으로 제가 지금 비웃음 받으려고 있는 거 아닙니다. 후보자님 아무리 후보자인데 이게 뭡니까? 아무리 네. 뭐 하신 거예요, 후보자? 뭡니까 지금 주고받는데 지금 웃겨서 웃었는데 왜 후보자님이 화를 내고 그러세요? 지금 비웃으시면 됩니까? 아니 질문이 우습다니요. 동료 질문이 우습다니요. 우습다도 사과할게요. 우습다도 사과할게요. 공식적으로. 사과합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사과하고 말이야. 사과하세요. 김병주 의원님께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야당은 입 밖에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네, 미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중국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상홍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논의하겠다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답을 내놨습니다. 중국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 국가들과 노력할 것이라는 겁니다. 中方愿同有关方一道，为实现半岛无核化、建立半岛和平机制做出不懈努力。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 주목해왔다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또 북미 간의 좋은 상호활동, 즉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제재 완화나 안보 우려 해소 등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支持任何有利于推动对话、缓和紧张、促进合作的努力。处理半岛问题需要均衡解决各方合理关切。 중국은 특히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병행 추진하자는 이른바 쌍궤 병진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핵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동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배려하면서 미국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전략인 셈입니다. 하지만 대북 정책 검토를 막 끝낸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임명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도 한반도 문제는 여전히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양국이 북핵 문제를 논의한다는 분명한 입장이지만 기대보다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대유행과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권 협정의 현시적 면제를 지지하는 측과 기꺼이 협력하려는 것을 열렬하게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WTO는 모든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찾을 거라며 그 방법은 백신 생산에 매우 중요한 연구와 혁신을 보호하고 지속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 정상들이 현지 시각 7일부터 이틀간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고 미국이 지지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면제 제한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회의 전날 트위터를 통해 EU는 코로나19에 맞선 국제적인 싸움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에 대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개발도상국을 위해 국제적인 생산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코로나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방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으로 6일 성명을 내고 지재권의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백신 생산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거라며 현재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는 생산력과 높은 품질 기준이지 특허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가에서 경찰과 마약 조직 간의 총격전이 발생해 최소 2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장갑차와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경찰의 대대적인 작전에 탈출로가 막혀버린 조직원들, 사제 폭탄을 터뜨리고 총을 쏘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김정혜 기자가 전합니다. 브라질 리우의 한 빈민가. 새벽부터 중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겹겹이 집들을 에워싸더니 곧 총성이 들리고 헬기까지 추격에 나섭니다. 현지 시각 6일 오전 브라질 경찰이 리우데자네이루 북부 자카레지뉴 빈민가에서 대대적인 마약 조직 소탕 작전을 벌였습니다. 장갑차도 동원했습니다. 탈출로가 막히자 조직원들은 가정집까지 숨어들어 사제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쏘며 맹렬히 저항했습니다. A minha casa, como eu moro na comunidade, eu não tenho como botar para fora, entendeu? Já estava baleado, ferido, e logo assim atrás chegou as polícias. Nisso eles entraram, perguntaram se tinha alguém, eu só balancei a cabeça que sim. 이 과정에서 마약 조직원 24명과 경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10여 명을 체포하고 권총과 기관총, 수류탄 등 압수한 무기들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이 이날 검거에 나선 마약 조직은 브라질 최대 범죄 조직 중 하나인 코만두 베르멜리의 계파였습니다.
자카레즈뉴 빈민가를 근거지로 활동하며 마약과 무기 밀매에 관여해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어린이와 청소년 인신매매, 살인, 강도, 납치 사건에 연루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빈민가 단속을 지난해 6월부터 금지한 상황에서 무리한 작전을 벌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은 적법한 작전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odos os protocolos foram cumpridos. Lamentavelmente, houve muito confronto dentro da comunidade. Não há de se comemorar esse resultado, tamanha quantidade de pessoas que vieram a falecer. 리우의 한 범죄 연구단체는 이날 총격전이 2016년 총기 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리우에서는 지난달 말에도 주택가 여러 곳에서 경찰과 마약 조직원 간의 총격전이 벌어져 최소 9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불청객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짙게 나타나면서 공기가 무척 탁했는데 어버이날인 내일도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립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건강한 성인도 외출하실 때는 꼭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내일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영서와 충청, 전북에는 저녁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이 나면 크게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9도, 광주 10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4도, 광주 24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 오후부터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